날카로운 분석이 있습니다. 주간 장윤선 정치 전문 장윤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왜 주간 롱윤선.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이번 더 주 길어지겠습니다. 더 길게 조금 말해주십시오. 네, 이번 주 청와대 일이 좀 많았어요. 2기 참모진 교체도 있었고요. 맞아요. 또 오늘 신년 기자회견도 이거 하나하나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기 참모진 가운데 눈에 띄는 인사가 있어요. 네, 잘 아실 것 같은데 강기정 정무수석. 네. 먼저 이 어떤 분인지 한번 인물로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로 많은 언론들이 네. 뭐 이제 친문이 강화된 인사다. 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도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섭섭해한다. 청와대는 다 친문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강기정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그냥 그 일종의 ETC 네. 언급, 그러니까 기타 등등 언급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있어서 저희가 강기정 정무수석이 네. 서운할까봐 네.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죠. 네. 강기정 수석을 위한 방송인가요? 아니 뭐 위한 건 아니고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저도 그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안 알려진 측면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 강기정이 누구지? 그래가지고 이제 음. 지금 막 그 검색창에 검색어를 쓰면 연관 검색어가 폭행, 폭력 뭐 이런 게 나와서 네. 이런 사람이었어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실제로 학생운동 굉장히 오래 한 현장형 정치인, 네. 운동가 출신 맞습니다. 정치인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7대, 18대, 19대 삼선. 호남에서 내리 삼선을 한 국회의원 출신이고요. 그 전남 고흥 출신인데 네. 1985년에 전남대학교의 삼민투 위원장을 했어요. 네. 삼민투 뭔지 아세요? 삼민 말씀해 주세요. 삼민? 그 옛날에 네. 1985년도면은 언제냐면은 전두환 군사 독재가 맹위를 네. 떨치던 시절이잖아요. 네. 80년에 광주 학살이 있었고요. 이때 이제 학생들이 전학년이라는 걸 만들어요. 전국 네. 학생연합인데 이때 의장이 누구냐면은 김민석 의원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그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예. 했었는데요. 이때 산하의 조직이 있었으니 삼민투예요.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투쟁위원회. 셉니다. 자신감이 이름이 없어서 말을 셉니다. 못했어요. 예. 예. 그 여기에 전남대 이제 회장을 맡은 거죠. 네. 근데 사실 강기정이라는 정치인의 태동을 놓고 보면 5.18 없이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5.18 광주 진상 규명을 항쟁. 요구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때 5.18을 직접 겪었고요. 봤었고. 그리고 친구나 지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네. 대학 시절 내내 광주 학생 운동, 광주의 진실을 알립니다. 광주 학살 진상 규명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82학번이거든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똥파리 얘기했었잖아요. 정치권에 유일하게 있는 학번 모임이 바로 82학번들인데 파리 학번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사고 치는 사람도 많고 너무 많다. 그 말이 제 잘 나가는 것 중에는 그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너무 많다. 막 이런 예.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82학번 출신이고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상당히 그 열심히 활동을 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5.18 진상규명 요구하면서 예.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삼민투 위원장 해가지고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어요. 거의 감옥 생활 그리고 했었죠. 예, 다. 감옥 생활을 했었는데요. 예. 그 사실은 이런 운동 경력 때문에 이 사람 너무 무시무시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의리와 정의 뭐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의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리하면 이 김보성 씨잖아요, 사실. 의리. 그렇죠. 강기정 정무수석도 의리파다. 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뭐 이제 그건 동료들의 평가예요. 네. 제가 오늘 강기정 의원 수석 다루려고 여러 의원들한테 전화를 쭉 돌려봐서 인간 강기정에 대해서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네. 전화 취재를 좀 쭉 했었는데요. 이제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의리파다라는 얘기를 동료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기억하세요? 그렇죠.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이제 그 아시죠? 네. 그 이른바 댓글 조작 댓글 조작 사건. 사건의 핵심이었던 그때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당시에 당신 새누리당이죠. 네. 여당이었고
그 국정조사 요구해서 실제 국정조사가 열렸죠. 아니 민주당의 요구로 국정조사가 열렸는데 그때 그 당사자가 김현 의원이어서 재척 사유 피고발됐었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재척 사유가 있어서 못 나간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 그러면 내가 나가지 뭐 해서 나간 사람이 있으니 바로 강기정. 의리 있네요. 예, 확실히 의리 내가 있네요. 대신 나갈게 예. 뭐 이렇게 해서 나가서 그때 제가 지금 기억하는 장면이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계속 가만히 앉아 있어요. 네. 계속.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 강기정 의원 계속 증인으로 나와 있는데 강기정 증인은 왜 나왔습니까? 왜 나왔습니까? 그 김민석 의원이 또 네. 아주 그 유명한 얘기인데 뭐 이런 정도로 하여튼 선당후사의 정신이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또 제가 하나 기억하는 에피소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해 8월에 세월호 엄마 아빠들이 국회에 농성을 했었어요. 네.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그때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서 국회를 다 똘똘 이렇게 그 막아서 가족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안 됐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맞습니다. 국회의원들 여러 명한테 SOS를 해서 좀 이 정문을 열고 뭐 혈압약도 받을 수 있게 소화제도 좀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네네. 그때 현장에 나온 정치인들이 한 4-5명 되는데 그 중에 한 한 명이 명이 강기정 강기정 의원. 의원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목희 의원, 김현 의원 여성으로서는 네. 그리고 누굽니까? 지금은 성남시장이 된 은수미 의원 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문에서 다 이제 결이 학생운동 좀 비싼 것 같아요. 출신들이거든요. 네, 결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 막 그 일종의 이제 그런 그 뭐야 문을 열어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영등포 경찰서하고 해서 문을 열어서 아하. 세월호 엄마 아빠들이 혈압약을 드실 수 있게 됐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정의롭고 용감하다고 알려진 젊은 의원들이 많이 나올 법한데 네. 지그시 연세가 있는 삼선 의원들이 대체로 나왔어서 제가 네. 그 현장을 참 잊기 어려운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폭행, 폭력 이런 것처럼 약간 국회의원 과격한 이미지가 있지요. 그렇죠. 과격 뭐 이런 이미지가 예. 있는데 그거는 실제 17대 국회의원 있을 때 의장석 점거했던 그 한나라당 의원을 전화기로 폭행한 때렸죠. 사건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2011년 예산안 가지고 2010년 김성애 의원이었나요? 맞아요. 화성 지역구로 예, 맞아요. 있는? 김성애 의원하고 주먹 다짐이 원펀치. 있었죠. 원펀치. 예.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웃기정이다. 욱하는 걸 못 참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상당히 이제 뭐 본인이 옳다고 믿는 그리고 필요하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정치인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지난 20대 국회에서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독일 갔었거든요. 아. 독일 갔다 온 다음에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 네. 주변에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하고 상당히 합리적으로 타협하고 뭐 논의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다. 조원진 의원과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일화도 있어요. 조원진 의원하고 사이가 좋아요. 좀 반대 같은 느낌이. 굉장히 반대잖아요. 왜냐하면 아. 대한애국당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반대인데 저 강기정 의원 하면은 사람들이 잊혀지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예. 그때 테러 방지법 관련해서 네. 필리버스터 할 때 이무리한 행진곡 두 눈을 꼭 감고 불렀던 그 그렇죠. 장면들 많이 기억들 하실 텐데요. 그 조원진 의원이 자기한테 그 노래를 알려달라고 했대요. 네. 버스 안에서. 그래서 조원진 의원이 이제 버스 안에서 그 노래를 열심히 외워가지고 자기도 지역구에 가서 불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사실 극단을 달리는 두 양극 같은데 실제로는 소통과 뭐 이런 얘기가 잘 재밌는 됐다고. 에피소드네요. 상당히 네. 많이 있습니다. 진짜 네. 많이 있어요. 네. 자, 이 투사 같은 이미지이기도 하고 또 의리파기도 하고 또 약간 또 가격했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네. 자, 신임 강기정 정무수석 역할을 얼마나 좀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 전문 기자 장윤선 기자와 함께하는 주간 롱윤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으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뭐 저희가 브리핑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네. 평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잘 준비를 한 데 비해서 우리 기자들의 질문 수준이라든가 뭐 태도라든가 이런 것은 여전히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경기방송 김혜령 기자의 질문을 둘러싸고 질문 수준이 이게 뭐냐, 뭐 어이없는 질문상을 주고 싶다, 뭐 이런 네티즌들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작년에
조선비즈의 박정엽 기자가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 비판 댓글이 너무 많아서 기사 쓰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네. 그때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야말로 정말 악플 정치인이고 그러나 그런 것은 그 국민들의 의사 표시이므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이제 네. 이런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김혜령 기자가 이 경제 정책에 네.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마치 잘못된 경제 정책을 대통령이 계속 밀어가고 있는데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이 유행어가 될 것 같아요. 질문을 사실 우리 장윤선 기자도 이런 뭐 기자를 했기 때문에 질문하잖아요. 네. 기자가 근거 없이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개의 기자들은 이제 데이터와 숫자를 가지고 그렇죠. 질문을 하죠. 근데 약간 튀는 질문을 하고 싶었나 그런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생각도 들기도 예. 하고 그리고 그런 튀는 질문일수록 더 정치하게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잘 있었는데 해야죠. 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미숙한 면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근데 음. 아마 지금 본인도 상당히 당황하고 당혹스러울 거예요. 이렇게 파장이 클까? 전혀 뭐 이런 준비가 안 된 생각. 상태 질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정치하게 준비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장 생각이 기자님 좀- 만약 현장에 있었으면 저는 예리한 질문 했을 것 같은데요. 아 저요? 어떤 질문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저 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질문이 안 나온 어떤 게 거요? 양극화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 대통령께서도 어느덧 우리가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음.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 작년도죠. 2018년도에 20대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보면은 128조 7,159억 원이에요. 네, 여기 금융권은 제외한 겁니다. 상당히 돈을 벌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경제 위기를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전체 소득, 종합소득을 따지고 보면 상위 10%가 전체 56.5%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90%가 40% 남짓을 가지고 나눠 먹는 이 구조를 네. 어떻게 하면 공공의 이름으로 이런 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낼 수 있겠냐라는 대통령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답변하기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면 그런 힘드셨을 질문을 누군가는 한 명이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쉬운 것은 조세 정책에 예. 대한 질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유세나 부유세, 그러니까 특히 보면 지금 미국도 정치인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미국 의회도 바뀌고 구성이 유럽도 바뀌었죠. 그렇고요. 네. 그리고 그 유럽의 29의 바텐더 출신의 여성 정치인이 이번에 상원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예. 이 여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부자들을 향해서 부자 증세를 70%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허. 어찌 보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과격한 정책인데 그 정도로 세계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오늘 지적하셨지만 이 양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그것을 조세 정책으로 어떻게 풀 거냐 뭐 이런 질문도 나올 법한데 안 나왔고 네. 또 하나는 저는 좀 인간적으로 어떤 거요? 그 후보 시절에 공약한 게 있어요. 남대문 퇴근길 시장 남대문 가겠다. 시장에서 소주 한잔 하는 대통령이 하겠다. 되겠다. 언제 가실 거냐. 야, 지금 남대문 가겠습니다. 시장. 이랬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소통 뭐 현장 강화를 계속 하고 있긴 한데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물론 이렇게 하면 야당에서는 뭐 정치 이벤트냐 쇼냐 뭐 이럴 수 있는데요. 그 중국 식당에 갑자기 네. 훅 들어가서 대통령 왔을 때 막 환영받기도 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는 어느 날 순간에 아마 이 얘기도 제가 대중매체에서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 스타일이요.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다른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예측하지 않은데 훅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2014년인가요? 현지 지도를 하면서 그냥 민가에 훅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나와서 한 얘기가 우리 인민들이 이렇게 가난한지 몰랐다. 경제로 올인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했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대북 그렇군요. 인도 지원하는 우리 문재인 단체에 대통령도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방식으로 저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해 볼 것 같아요. 특히 청년들 아파하는 청년들 많기 때문에 네. 청년 문제를 그렇게 좀 푸는 것도 그러니까 들어주는 말 한마디로 또 이렇게 싹 씻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우리 기자 오늘 회견 전반적으로 어떤 평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
기자회견은 대통령도 기자들도 국민과 만나는 자리고요.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기자지만 매개가 기자지만 사실은 국민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소통의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국민을 대신해서 네. 가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과거에는 뭐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왜냐하면 질의응답 순서까지 다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질문 딱 정해져 있었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각본 없는 드라마였고 카메라 워킹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내용도 형식도 과거보다는 지난해보다는 또 한 번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준비하는 만큼 우리 기자들도 각사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살려서 아하. 질문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오늘 답변하는 내용들을 쭉 종합을 해보니까 제가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솜털이 살아있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솜털이 살아있는 국정 운영. 예,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 다 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듣기에 저 정도라면 합리적이고 믿을만하고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평가가 가능한 정도의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혹시 꼭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는 얘기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네. 우리 장윤선 기자가 보셨을 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도 궁금합니다. 뭔지. 네, 저는 그 BBC 기자였던 것 같아요. 네. 제일 마지막에 나온 여성 기자였는데요. 여성 차별과 관련된 질문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올까 저는 굉장히 조마조마했었는데 대통령께서 굉장히 솔직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현실이다 이렇게 네. 고백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양성평등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얘기하면 또 남자들이 차별받는다 이런데 이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남녀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지향이 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쨌든 상당히 좀 우리 사회가 한번 좀 짚어볼 만한 얘기를 외신 기자의 입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측면도 있고요. 그렇군요. 또 어찌됐든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런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게 됐다는 게 굉장히 좋기도 하고요. 네. 그 우리가 하니까 굉장히 이게 뭐 일반화되고 보편적인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과두제 자본주의 시스템에 있는 몇몇 나라들 은 이런 거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굉장히 선진적인 사실상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다른 행복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회견이 1년에 딱 한 번밖에는 못하고 있긴 한데요. 분기별로는 너무 바쁠 것 같고 네. 반년간 정도로 해서 1년에 2번. 예, 봄에 한 번, 여름에 가을에 한 번, 했으면 뭐 이렇게 좋겠다.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또 열심히 기자회견을 많이 하면 우리 기자들도 수준이 질문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오늘 우리 대통령 발언 중에 이 대목이 기억에 좀 남아요. 언론과 정부는 서로 서 있는 곳은 다르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맞아요. 목표 앞에서는 한 팀이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정부와 국회 또 여당, 야당,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는 한 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 뭐 잘하고 못하 떠나서 아니 비판은 또 세게 네, 해야죠. 잘못했으면 이거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간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장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지훈의 박지훈의 세계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